자,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권력이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론들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108쪽에 마르크스 이론이요. 마르크스 이론처럼 자본주의에 관련된 또는 사회학의 이론 중에서 마르크스 이론처럼 큰 영향을 준 이론이 사실 없어요. 없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또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무조건 나쁘다, 마르크스 이론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고민할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108쪽 아래서 두 번째 줄,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 계층, 부르주아와 무산, 노동자 계층, 프롤레타리아가 나눠져 있다. 자본가 계층, 노동자 계층,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로 나눠져 있다. 자, 109쪽에 위에서 두 번째 문단이요. 국가는 중립적이지 못하고 지배계급, 부르주아를 위한 도구라고 주장한다. 마르크스는 현대 국가는 모든 자본가 계층, 부르주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위원회와 같다라고 합니다. 마르크스가 굉장히 그 당시에 이 지금 산업혁명 때 얘기거든요. 산업혁명 이제 그 초기 때 그 어떤 사회의 변화를 보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국가는 자본가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회와 같다라는 굉장히 강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설득력이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자, 109쪽이 그리고 중간쯤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중간쯤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따라서 지배계층은 국가의 고위 관료를 지배계급의 자본 축적의 과정에 필요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지배계층은 국가 고위 관료의 역할을 완전히 없애버리기보다는 지배계층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자, 국가는 부르주아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일종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마르크스 이론의 이제 한 축에 속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축, 마르크스는 두 가지의 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10쪽에 이제 뭐냐면은 위에서 10번째 줄에 이런 게 있어요. 110쪽입니다.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가 계층과 노동자 계층으로 양분된 계급 사회이지만 국가는 자본가 계층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자유로울 수 있다. 이게 국가의 자율성이라고 얘기해요. 반드시 자본가 계급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건 아니다. 국가가 가끔은 자율성,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자율성을 근거로 정부는 프롤레타리아의 어떤 이해관계를 대변하기도 한다 라는 얘기가 이게 국가의 자율성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이론 두 가지로 나눠요. 국가는 그 자본가 계급의 도구다 하는 것과, 국가는 자본가 계급을 대변하면서도 자율적으로 노동자 계급을 가끔은 대변하기도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론이 마르크스 이론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그 모순 같은 거를 잘 발견을 해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 다음에 대량 생산 체제, 공장이 막 들어서고 물건이 막 생산되고 사람들이 물건 사는 사람도 많고 그만큼 생산도 많아지는데, 자, 이런 걸 이 마르크스는 그 당시에 이걸 본 거죠.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자본을 모아서 잘 살게 되고, 그게 아닌 사람은 죽어라고 일만 하는데 계속 그 상태에서 못 벗어나는, 이게 지배계층과 지배받는 계층이 자본을 기준으로 나누어진다고 본 거예요. 자, 이게 공장에서 이렇게 쭉쭉 이렇게 일만 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 옛날에 그런 어떤 그 영화나 소설책 소재로 참 많이 나왔던 건데, 그때 애들 잡아서 이렇게 공장에서 일 시키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본가 계급으로 간다. 이게 그래서 자본가 계급과 그렇지 못한 노동자 계급의 이 차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자본이요. 확실하게 마르크스는 자본을 가지고 이거를 구분을 해냅니다. 국가가 그래서 이런 노동자의 상황을 알면서도 자본가 계층을 대변하는 도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렇기도 하지만 가끔은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자율성이 있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마르크스 이론을 지금 제가 5분 이내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였는데,
이게 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건 사실 평생을 연구해도 모자라는 연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워낙 광범위하게 얘기를 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뭐 이게 그러니까 온갖 사회에 관한 모든 분야의 얘기를 다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 엄청난 위인들 있죠. 우리가 이 당시에 뭐 위인들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하고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뭐 문제가 있는 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뭐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개입을 하신 분이에요. 뭐 잘못된 거 잘못됐고 이건 고쳐야 되고 뭐는 모순이다 뭐는 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하신 분이기 때문에 5분 정도의 영상에서 이걸 지금 마르크스 이론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 정도만 여러분이 그 행정학 공부하실 때 이해를 하셔도 결코 여러분이 뭐 모른다 난 잘 모르겠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 행정학에서 충분히 이 정도만 들으셔도 이러한 입장이 정책에 영향을 주는구나 줄 수도 있구나 요거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료적 권위주의인데요. 이게 이제 111쪽의 세 번째 문단이요. 111쪽의 세 번째 문단. 다국적 기업과 국제금융기관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기술, 자본, 인력 등을 제공하는 대신에 사회 경제적 안정을 요구한다. 그래서 관료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강의 자료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소수의 관료가 외국의 자본이나 어떤 국제금융기구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사회 발전을 이루는데 주도를 해요. 이게 우리나라 이제 1960년대, 70년대의 그 모습인데, 또는 선진국이 후진국에게 각종 자본을 제공해요. 기술도 제공을 합니다. 그럼 후진국은 그걸 받아들여서 열심히 경제 성장을 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의 이제 얘기인데, 여기서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는 주요 주체는 정부라는 거예요.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는 거거든요. 이 사회 전체를요. 그래서 이 강의 자료 두 번째입니다. 기업 등등의 사회 주체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를 해요. 정부가 뭐 계획을 하는 거죠. 이 땅에는 A 기업이 들어가. B라는 지역에는 네가 들어가. 이 영역에서는 네가 들어가. 돈 다 지원해 줄게. 땅도 주고 다 해줄게. 제발 뭔가를 해라. 물건을 만들어라. 뭐를 해라. 생산을 해. 수출을 해. 정부가 상당히 계획적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끌고 나가는 그 동력 중에 하나가 당시에 어떤 이 개발도상국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에는 자본이 없기 때문에 외국의 자본을 끌어오고 국내에 기술이 없기 때문에 외국의 기술을 끌어와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열심히 성장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자본이나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점점 선진국에 종속되기 시작해요. 선진국처럼 발전하려고 해서 이게 점점 안 좁혀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안 좁혀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속이론의 개념이라고 하는데, 종속이론까지는 설명할 거 없고요. 제가 지금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료적 권위주의예요. 관료, 정부의 소수의 정말 똑똑한 이 관료, 공무원이 전체 사회의 경제 발전을 주도해서 이끌고 나가는데, 권위주의. 기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민 개인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거 우리말 들어. 너 왜 우리말 안 들어? 우리말 안 들으면 좀 불이익을 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요. 끌고 간다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후진국에서 웬만큼 성장할 때까지는 이 관료적 권위주의의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일정 수준 경제가 발전하고 기업도 발전하고 국민들의 어떤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이게 한계점에 다다르게 돼요. 그래서 관료적 권위주의가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이게 있었던 얘기들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하려는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게 후진국 개발도상국이 거치는 과정을 자세히 관찰을 잘한 이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연구하는 그 연구자가 굉장히 한평생을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이 관료적 권위주의는 하나의 국가만 본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국가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경제 발전은 뭐 경제 발전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어느 정도 경제 발전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선진국의 어떤 선진국의 지배를, 경제적 지배를 받는, 기술적 지배를 받는 상황이 되는구나를 잘 관찰을 한 이론이 바로 관료적 권위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배운 엘리트 이론, 무의사결정론, 마르크스 이론, 관료적 권위주의는 솔직히 한평생을 연구해야 되는 것들인데, 뭐 물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도 각각마다 한평생 연구해야 되는 것들인데, 일단 이런 것들이, 이러한 권력에 관련된 이론이 정책, 정부의 관련이 깊다는 거, 그 다음에 권력이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게 지난주 영상과 이번주 영상의 종합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이 개개인의 이론을 뭐 깊이 있게 알려고 지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그런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영향을 주는 거. 이런 권력이 정책에 이런 식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저런 식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이런 걸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2주 동안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나머지 얘기들도 이게 사실 정책학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제 중간고사 한참 뒤에 11월 달쯤, 10월 말쯤에 좀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고, 요게 이제 하나가 끝났어요. 권력에 대한 이론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더 풀어서 제가 써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고, 자,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